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오늘은 종교, 국적,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세계 최초 아동을 위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정태영 총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총장님 경력을 보면 영리 영역에 쭉 근무를 하시다가 비영리 영역에 이제 오셔서 또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영리와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걸 느끼셨어요? 사실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리라고 하지만 33년 동안 금융업종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이브 칠드런하고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세이브 칠드런이라는 이 아동을 위한 NGO도 금융업 성격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원래 투자를 지원하는 투자가와 또 그거를 쓰겠다고 하는 수혜자가 있는 거를 잘 연결하는 게 금융업의 특성인데, 이 아동을 위한 NGO도 결국 아동을 돕고자 하는 지원 그룹과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연결하고 책임감 있고 또 투명성 있게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이브에 와서 하는 것도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게 또 책임감 있게 아동을 돕는 그런 일을 잘 하는 것, 그게 금융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근무하셨던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낸 가치,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만들어내는 가치, 이게 아마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세이브 칠드런은 올해가 창립한 지 102년째 되는 해입니다. 191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당시 성전국인 영국이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에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전시 행정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인 에글랜타인 잽 여사는 이런 아동들을 돕는 것은 패전국에 대한 지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트라팔가 광장에서 패전국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의 운동을 시작을 한 게 저희 세이브 칠드런이 시작됐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실정법에 있어가지고 패전국을 돕자는 이 운동 자체가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키고 또 실정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에글랜타인 잽 여사를 고소를 했는데요. 재판에서 결국 5파운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소를 했던 검사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해서 그 벌금에 대한 5파운드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세이브 칠드런의 최초의 기부금이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모든 이제 나라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는데, 결국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인종, 국가, 종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과 보호와 그리고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멤버에는 29개 나라들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총장님 100년 역사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또 다른 100년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동들에 대한 뉴스가, 과거에도 물론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부쩍 최근 들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펼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한국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만큼 아동이
생존을 못하거나 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아동 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하루에 82건의 아동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해에 42명의 아이들이 그 학대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브 칠드런은 이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건조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작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난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체계를 완비를 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학대 정책,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쉽사리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낮은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아동 안전, 아동 보호를 위한 그런 체계에 있어서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학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 또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 방지와 또 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예산은 저희 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작은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규모의 예산마저도 일반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복권기금이라든지 또는 범죄 피해자 방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아주 일시적인 예산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례당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는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사실 방지하거나 또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전국 시, 군구에 아동학대를 위한 아동학대 보호기관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학대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쉼터도 전국에 7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해 주는 위탁 가정에 대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 아동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반 예산으로 이 예산 자체가 편성되고, 또 그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되고, 거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아동안전보호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실질적으로 늘려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한 8천여 분의 서명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 서명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또 국회에 이 뜻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아동안전보호 체계를 완비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신고가 된 것 기준으로 해서 하루 약 90여 건 이렇게 이제 표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시면서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장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서명 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서명에 참여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과 더불어서 이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라고 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서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 프로젝트를 발견을 했는데 쉐어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을 보면서 무심코 저희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게 아동학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쉐어러닝 프로젝트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쉐어하고 또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페어렌팅을 합쳐서 저희가 쉐어렌팅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많은 부모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소소하게 즐거운 일들을 촬영을 하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SNS 같은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억을 공유하고 또 비슷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그런 정보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과연 자기가 그렇게 부모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 아동의 인권에서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굉장히 좋은 일상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또 가끔은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예를 들어서 용변을 가리는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아동에게 인위적으로 놀래키거나 해가지고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를 또 이렇게 재미삼아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동의 학대에 준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무심코 찍은 그 영상이 아동의 개인정보, 아이의 이름, 주소, 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을 또 의도치 않게 노출하는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SNS가 또 다들 공유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저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의 영상이 또 이렇게 공유되면서 아이의 인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벌이는 이 쉐어렌팅의 취지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담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정확히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공유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직장에서 필수로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성희롱 예방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에 대해서 의무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아동 폭력이나 이런 거를 담은 그런 교육들을 필수 과정으로 좀 만드는 이런 노력도 좀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이슈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게 우선 환경 문제가 가장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교육의 질과 관련돼서 정말 여유가 있는 집안과 여유가 없는 집안 아이를 비교를 해보면 당장에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더라도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런 거가 비근한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정말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하고 있는 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그 인프라마저도 제대로 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나 또 경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국내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육에 있어서 더 큰 위기는 해외 아동입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단지 이거는 교육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오히려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는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한국과는 반대로 정말 잘 사는 아동의 수가 소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소외된 지역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근데 아동을 이제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돌본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동이 가정에 있음으로써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의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혼의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또 어른들로부터 가정에 있다 보면은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도 있는 것을 학교로 옴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호의 영역을 제공하고 또 학교에서 영양도 공급하고 또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이제 좋은 취지의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런 학교에서 케어하던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브 칠드런 국제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시 이 아이들을 가정에 있지만은 학교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마련하고 또 가정에 그대로 잔류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Save Our Educatio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런칭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불 정도에 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해서 이 아동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하는 위험을 경감시키고 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종식이 되어서 다시 아동들이 이전과 같은 그런 학교로 복귀를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또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정말 저희들이 몰랐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MZ세대라고 그렇죠. MZ세대. 그러나 작년 초에 촉발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지금 어린이들은 나중에 코로나 세대라는 이름을 듣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가면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지나면서 야, 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의 염려도 있겠지만 참 측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해왔는데요. 아동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의 아동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질지 몰라도 여전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4년부터 이런 아동의 놀 권리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놀이터를 지키라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놀이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학교에 있는 놀이터나 또 지역사회, 뭐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있는 놀이터나 또는 놀이터가 없는 그런 농어촌 지역이나 아동들이 뭔가 놀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낡아서 아동들이 전혀 놀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하자라고 해서 학교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 놀이터도 개선하고 놀이 공간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를 새롭게 짓고 그렇게 해서 지난 8년 동안 80여 개소의 놀이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특이한 점은 이 놀이터를 만들 때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학교마다 또 그 지역마다 아동 참여를 통해서 아동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과 그런 공감의 그런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놀이 공간만 확보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놀이터 공간을 개선하는 지원을 할 때 그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매일 40분 정도의 놀이 시간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이나마 놀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경감시키고 또 사회성도 증진시키고 또 학습 의욕도 또 고취되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놀이 공간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그간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지역사회에 또 정부단체에 확산을 시킴으로써 이런 그 놀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어른들도 인식을 하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 많은 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SK 행복나래 대표 시절에 저희 여직원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이거 두고 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모자를 뜨개질을 열심히 해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신생아 살리기 모자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여직원들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모자를 꾸준히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시즌 14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게 그동안에 몇 개가 만들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이런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이 신생아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아프리카 지역 그러면 이제 보통 고온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고온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밤낮의 기온차가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는 생활용품이 충분히 그런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신생아들이 특히 이제 생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의 기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털실을 온라인에서 팔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털실로 모자를 떠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또 판매 수익금은 그 모자와 함께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보내져서 아동이 꼭 필요한 영양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신생할 때 필요한 케어를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시즌 14,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저희가 전체 9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동안 저희가 모자를 보낸 게 약 210만 개 정도의 모자를 아프리카 지역의 13개국,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이런 지역에 이 모자와 또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쭉 지원했던 나라들의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모자뜨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아동의 사망률이 70% 정도로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모자뜨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으로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모자만이 신생아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또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어떤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건강한 수도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저희가 모자를 오래 뜨다 보니까 모자만 뜨면 다 이런 위험들이 사라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생존에 대한 키트 자체를 모자 플러스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컨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주고 계시는데 올해도 시즌 15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생아 살리기에 동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가 지금은 원조를 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자긍심이 있는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조를 받다가 지금 원조를 다시 이제 하는 이런 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Save the Children에서 이런 아동 보호 사업과 관련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 어떠십니까? 네, 한국에 Save the Children이 최초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가 6.25 전쟁을 치른 직후인 1953년입니다. 그때 Save Children의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 4개국이 한국 오피스를 만들어서 당시 현재 전쟁 고아라든지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급식이 어렵고 또 교육을 못 받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1980년에 이 구호 사업은 종결이 되면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오피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서 모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회원국이고요. 저희가 최초의 해외 후원은 1996년도에 내몽골 지역의 기초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경제개발을 통해서 또는 폐허가 된 그런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고성장을 이루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해당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역사 또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29개 회원국 중에서 저희가 모금구의 규모로 보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모금을 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736억 원의 모금 수입을 거뒀는데 또 그 대부분이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모금이 됐습니다. 저희 정기 후원을 해주시고 있는 개인 후원자들께서 전체 한 25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수치는 다른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기업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전체 지원금의 80% 이상을
개인 후원자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또 이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후원이 중단되면은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존 후원자들이 후원을 종료하는 비율 자체도 예년보다 줄어들었고요. 또 신규로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 후원의 규모가 16%로 고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지원, 배려 덕분에 저희가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시는 분들을 애국자라고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시는 가족들을 애국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세이브 더 칠드런도 많은 젊은이들을 고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 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갖춰라 하는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저희와 같은 그런 사회복지법인 NGO에 같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또는 국제구호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전공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런 구호 사업도 있지만은 또 모금을 위한 사업도 있고 후원자들을 잘 응대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대중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브랜드와 관련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도 있고 또 모든 조직이 필요하듯이 경영 지원에 관련된 일반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제 구호단체 또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하고요. 저희는 이제 공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채용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공지를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수시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수요가 생겼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하고요. 꼭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전공이나 경력은 필요가 없지만은 아동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또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행동 강령이 저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 제19조에 나와 있는 모든 아동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 원칙에 저희 청실이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지를 시키고 또 세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 조인을 하시게 되면 이 컨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아동 보호가 제1의 우선 원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 이런 조직의 미션과 개인의 미션이 잘 매칭이 되면 아마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응모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임직원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네, 당연히 마지막 하나에까지 구한다 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영어로 저희가 Every Last Child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분쟁 지역에서 아동이 가장 취약한 그런
뭐 전쟁이라든지 국제 분쟁, 또 자연재해에서 아동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도 사실 보면 아동한테 가장 취약한 그런 위기거든요. 또 이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이 환경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여파가 지금 현재 있는 어른 세대보다 다음 세대인 아동들이 훨씬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돌보고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게 현재의 아동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아동, 앞으로의 아동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지금 성인인 우리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해야겠다. 그런 인식에 대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운동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 하나에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드는데 노력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이 꿈꾸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근 놀이터에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듣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